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제9장 대인관계 및 그 외 소중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대인관계 및 그 외 소중한 것들. 2장에서 말하는 대부분은 내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관계와 의식적 창조의 관계라는 주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0-50년간 나의 대인관계 이력은 에너지 흐름을 알기 이전의 나를 보여준다. 나는 지나친 희생자,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자, 최고의 상호 의존자, 도덕 군자인 척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대인관계 대부분은 그랬다. 남의 습관이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든 파트너든 친구든 동업자든 모든 대인관계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진동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내는 진동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온다. 끝. 그러므로 자신에게 평화를, 파트너에게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동은 그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확신해도 상관이 없다. 말로나 마음으로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맞듣잖아 하면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속거나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그래요, 하지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만 당신은 내 파트너를 모릅니다. 맞습니다만 이런 사람하고 살거나 저런 사람하고 일할 때 느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이 관련될 때는 둘이 진동을 하는데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파트너도 부모도 우리를 해고한 상사도 아니다. 그러므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반응, 우리 자신의 초점, 우리 자신의 에너지 흐름의 문제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응시하는 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초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을 말하면 만일 우리의 파트너나 아니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이라도 밸브를 닫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경우 우리가 없애기를 원하는 그 이상한 습관을 영구화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진동으로 그 습관을 붙들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대인관계가 내리막 나선형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끝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건 상관없다. 아무리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쁜 일도 눈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집중과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통해 중대한 것으로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동일한 파장을 가진 다른 불쾌한 것들을 더 모으게 된다. 이것은 치약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쾌감에 계속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불륜으로, 자동차 사고로, 해고로,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설상가상이란 말을 아는가? 어떤 것에 계속 불쾌한 흐름을 흘려보내면 조만간 더 나쁘게 된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우리도 맞불 지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파트너가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우리 자신이 느끼고 흘려보내고 진동하는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대인관계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자신의 진동을 바꾸어야 한다. 범인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비난하면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비난을 하며 산다. 날씨에서 시작해 난폭한 운전자, 치약 뚜껑까지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난하면서 살지만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난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정당한 것이든 아니든 비난이라는 낮고 무거운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행복은 조금도 없다. 실제로 비난이라는 전자기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갈 때 강력하게 충전되기 때문에 보통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술주정뱅이인 사람에게 비난의 에너지를 보내는 일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여행 중 수화물이 다른 비행기로 잘못 가게 된 친구들이 호텔에서 몇 시간 동안 항공사의 무능력을 비난하고 화를 냈다. 그들의 중요한 수화물은 이제 찾을 수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이제까지 유능했던 직원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 분 후에 수화물을 찾았으며 곧 전달해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분노와 비난의 에너지를 보내 항공사 직원들이 작은 사건을 엉망진창이 되게 했던 것이다. 나의 대출 신청서를 받은 한 대금업자가 내게 전화를 해서 중요한 원본 한 장이 없다고 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냈었다. 그래서 그곳 직원들의 무능력함을 두고 투덜대고 있는데 더욱 나쁜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계속 왔다. 직원들이 잃어버린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서류가 제대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많아졌고 따라서 더 많은 문제로 이어졌다. 그럴수록 나는 더 화를 냈고 문제는 더욱 나빠졌다. 그러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어 평소에는 유능했던 그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5분도 되기 전에 사과 전화가 왔다. 모든 것을 찾았다며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자는 쌍둥이 아이들이 말을 더듬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세미나를 마친 후 그녀는 마지못해 매일 남편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6개월쯤 후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비난이 시작되려고 하면 즉각 알아채고 즉시 밸브를 열어 남편과 자녀들에게 감사를 흘려보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두 딸의 말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 불쌍한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핵심은 비난의 에너지는 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늘 그렇다. 파트너 간 관계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해보자. 중요한 것도 있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것도 많다. 그러나 사소한 것은 없다. 사소한 것이라는 게 대체로 가장 큰 문제이다.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문제라면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 골치 아픈 일에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흘려보내 문제가 더 악화되게 한다.
핵심은 어떤 일 때문에 성가시다면 그것이 정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옷이 거꾸로 걸려있는 것과 같이 약간 거슬리는 일일 수도 있고 학대의 두려움처럼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그 현상을 향한 부정적인 집중은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각본이 그렇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줄 수 없다. 상대방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각본을 쓰거나 감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밸브를 여는 일 외에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면 상대방은 마치 박차를 단 말처럼 완강히 저항하며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결별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기력이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강하게 거부할 경우 우주의 역학은 아마 당신을 분리시켜 당신만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걱정스럽겠지만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의 밸브에는 개의치 말라. 파트너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 주변의 일에 관심을 끄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밸브가 열리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대로 각본을 쓰고 그 각본에 충실함으로써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진동이 일치하는 파트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우리가 한다. 당신이 과거의 나처럼 말없이 참는 사람이라면 잘 듣기 바란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든 그것은 무성한 잡초처럼 자란다. 지배하는 사람이든 불평하는 사람이든 걱정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밸브를 닫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관계를 망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것에 맞춰진 초점을 끄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술주정뱅이를 붙들고 있다면 밸브를 열고 새로운 각본을 쓰라. 배우자가 실업 상태라면 밸브를 열고 새로운 각본을 쓰라.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싸운다면 밸브를 열고 새로운 각본을 쓰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과 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놓고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하라. 내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장을 쓰는 도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식료품도 사고 사우나에 들러 머리도 식힐 겸 외출했다. 나는 이 주제를 잠시 내려두고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다. 식료품점으로 운전해 가면서 우리 땅 안에 있는 작은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과 마음속으로 다소 짜증스러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어 달 동안 월세를 낼 수 없었다. 내가 그 월세 문제에 집중하자 모든 것이 거기로 쏠렸다. 차 안은 씩씩대기 좋은 곳이었으므로 나는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다. 솔직히 나는 화가 끓어올랐기 때문에 나의 진동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슈퍼마켓에서 그 심술맞은 기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반려견 사료를 집으려는 순간 나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라고 묻자 즉시 세입자의 결핍에 맞춰진 초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다음에는 내가 그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다. 쇼핑을 마치고 곧장 사우나로 향했다.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좋은 기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갈 때쯤에는 새로운 각본을 쓸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고마워요, 함께 살기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은 감사를 했다. 기분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좀 전보다는 나아졌다. 저항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걔를 돌봐주니 감사하지. 지금까지 그런 세입자는 없었지. 또 매년 집 페인트 칠할 때 그렇게 도와준 세입자도 없었어. 그러자 기분이 더 좋아졌다. 게다가 그들은 집을 정말로 아끼고 수리도 잘 해놓았어. 여기에 이르자 나의 밸브가 열려 새로운 각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텅텅 빈 욕조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최근에 직장을 얻었다고? 와, 정말 잘됐어요.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가구를 사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게 됐네요.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렇게 말했다. 너무 멀리 나아가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물러서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들면 계속했다. 집에 돌아온 지 채 10분도 안 되어 그들이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아직 고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세를 낼 수 있는 수단은 된다고 했다. 얼마나 빠른 결과인가. 그들은 세를 낼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주된 초점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좋다는 것과 집을 예쁘게 고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진동이 일치했다. 만일 그들이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조금도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진동 주고받기. 대학 졸업 후 나의 첫 직장은 뉴욕시에 있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카탈로그 사진 회사였다. 그들은 시어스 백화점과 시카고의 통신 판매 회사인 몽고메리 워드사를 위한 패션 사진과 정물 사진을 모두 촬영했다. 내가 하던 일 가운데 제일 신나는 일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밀방망이에서 맥주 캔까지 모든 것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해 의상이 돋보이게 하는 일이었다. 날마다 그 당시 최고의 남녀 모델이 스튜디오를 드나들었다. 나는 별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크고 호리호리한 키에 붉은 머리로 계속 사람들의 농담 대상이 되는 모델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왔다 갈 때쯤 되면 항상 사무실 전체에 새로운 농담이 떠돌았다. 그녀는 계속 남자친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 했는데 매주 서너 번 촬영하러 올 때마다 지난번 친구 때문에 훌쩍이거나 새 친구 때문에 황홀해했다. 그래서 마치 네트를 넘어갈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탁구공 같았다. 나쁜 자식,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기 세상에 빠져서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온통 비난을 거듭하면서 똑같은 남자를 더 빠른 속도로 불러들였고 따라서 회사에서 농담거리가 되었다. 가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저 예쁜 여자가 그렇게 운이 없지? 저렇게 애를 쓰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라고 했다. 운이 없다고? 아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은 자신의 오래된 진동 각본과 오래된 남성관으로 그런 일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각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꿀이 꿀벌을 끌어당기듯 남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자신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끝났다. 형편없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를 거듭했다. 이전 친구에 대한 진동이 주로 그 썩어빠진 녀석이었기에 그 썩어빠진 녀석의 복제판을 계속 끌어들인 것이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비난이 강력한 진동으로 나갔기에 다른 종류의 관계가 시작될 기회가 없었다. 무엇을 용서하는가? 처음에는 비난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용서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용서라는 훌륭한 자세는 먼저 누가 잘못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용서를 바라보는 방식이 비난과는 많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마치 훈련된 물개처럼 진동으로 되받는다. 만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거기에 쏟아부어 결국 비난의 자세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자.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용서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용서의 미소를 보내려고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향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다. 보통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용서한다고 말을 했어도 속으로는 그 잘못을 간직한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을 붙들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5분 전 일이든 50년 전 일이든 마찬가지이다. 왜 그럴까? 그렇게 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더욱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진동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진동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나 그와 유사한 진동을 지닌 것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용서할 필요가 있으려면 그 필요에 앞서는 판단이나 비난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판단이나 비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용서의 첫 단계는 아마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먼저 그 비난을 야기한 저항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상관이야. 누가 화를 내? 그 바보가 멍청한 일, 실없는 짓을 했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무조건적 사랑이며 500만 명 중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는 늘 무조건적 사랑이란 상대방이 아무리 비열해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여전히 상대방의 비열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진동 안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나는 행복으로 가는 나의 밸브를 계속 열어둘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바꾸거나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이 어리석은 습관에 더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야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 비열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밸브가 열리고 좋은 느낌이 유지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부정적인 상황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습관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밸브가 열려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어쨌든 나는 밸브가 열려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려면 자동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옛 의미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옛 방식으로 용서하면 당신의 진동 속에 그 잘못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더욱 불러들이게 된다. 내 말은 잊으라는 것이며 밸브를 열고 새로운 각본을 쓰라는 것이다. 그 혼란 상황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진동하라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간통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옛 의미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약이 있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밸브를 열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진동으로 원하는 화목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절대로 아니다. 정반대로 당장 용서하라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느냐고? 물론이지. 다음은 뭐죠? 그런 것은 글쎄, 당신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인 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없다면 이번에 조금 용서하고 다음에 조금 더 용서하고 하는 일도 괜찮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동일한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10억 년이 흘러도 불가능하다. 대인관계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초점을 멈춘다. 나의 밸브를 여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당신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불만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 돕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무엇을 해주거나 말을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주의하라. 돕는 일이 반드시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런 질문을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모두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초점이 상대방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 당신은 그의 진동에 동참하게 되어 그 진동을 당신의 진동과 통합하게 되고 결국 그의 진동처럼 다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초점이 부정적 상황에 있게 되므로 당신에게 더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상대방의 진동에 동참함에 따라 당신의 도움이 그에게는 이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첫 번째 할 일은 좋은 느낌의 장소로 들어가 당신의 밸브를 연 다음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열린 밸브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그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에게 붓과 물감을 주게 된다. 반면에 상대방이 암에 걸렸거나 실직했거나 집에 화재가 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에만 생각을 집중하면 그 결여의 진동이 이미 있던 결여의 진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생각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 혹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당신이 불어넣은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가 그들의 생각과 느낌, 존재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위한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 결핍의 장소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는 우주의 어떤 힘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잊고 있을 뿐이다. 기도하는 우리도 잠시 잊고 있는 것이다. 내 친구의 아버지는 3,000마일이나 떨어진 대양 건너편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었다. 친구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치유하는 생각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는 상태에서 고독하고 외로우며 친구도 살 의지도 없는 병든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부터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전처럼 생기있고 즐거우며 쾌활한 아버지를 그리게 되었다. 또 함께 테니스를 하던 즐거운 시간과 동네 연못에서 가족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했던 때를 다시 느꼈다. 그러자 3일도 되기 전에 아빠가 전화를 걸어 수년 동안 느끼던 것보다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찾아와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그녀는 단지 아빠가 이 새로운 붓과 물감을 집어들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마치 우리가 구명 재킷을 던져주는 것처럼 아빠에게 진동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상대방은 그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은 오로지 상대방의 몫이다. 부정적 진동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인 줄을 알지만 해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흔히 겪는 일이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의도적인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끊는 것에 관해 탐구하고 있는데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래된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동조하지 않는 한 약간 떨어지는 편을 끌어당기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붓과 물감을 열심히 제공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런 결별 상황을 고려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에게는 감정이 가득한 단어 하나를 다루어야 한다. 이번에는 그 단어가 관계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느끼는 단어 목록에서 높은 자리에 들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를 생각만 해도 돈처럼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골치 썩이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관계라는 단어는 동경과 몸서리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래서 결별을 하든 결별 가능성에 직면했든 아니면 이미 결별했든 새로운 관계망에 들어간다는 생각마저도 반드시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하거나 더 나쁜 각본을 가지고 다시 둘의 관계로 들어간다. 단지 대상만 바뀔 뿐이다. 각본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혹은 다음의 관계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달라진 관계를 바라보며 느껴야 한다.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각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당신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의도적 창조의 과정을 즐기고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의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10번에 9번은 매우 부정적인 진동을 동반한다.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미모의 모델처럼 당신도 지난번의 관계나 그보다 더 나쁜 관계를 다시 끌어들인다. 당신은 각본을 바꾸고 지금 붙들고 있는 진동을 내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전 관계의 느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증오와 분노와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번의 관계도 동일하거나 더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동으로 내보낸 것을 끌어들인다. 과거의 생각으로 진동하면서 전혀 다른 현재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관계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관계는 늘 지속된다. 2사람 혹은 3사람이나 20사람이 한 집에 혹은 한 사무실에 같이 지냄으로써 진동이 결합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결합 중 하나가 부정적인 상태인데 내버려 둔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잘 알 것이다. 그 진동은 당신에게서 끝없이 나와 어울리는 짝을 찾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나 어리숙한 사람과 살았을 수도 있다. 그와 같은 관계가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돌대가리에서 사랑할 만한 것과 감사할 만한 것을 찾음으로써 부정적 진동의 결합 상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공백기를 많이 가져도 제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과거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끌어들이게 된다. 여전히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불평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느낀다면 여전히 그 진동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끌어들이게 된다. 부모에게 비난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얻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한 좋지 않은 일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부부 사이든 이웃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이전과 동일한 관계를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지금도 당신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즉 함께 살거나 일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끝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초점을 현재 상태에서 옮기고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지 자문하고 그 부정적인 진동을 반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점을 문제로부터 떼어냄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초점을 문제로부터 옮겨 더 높은 주파수로 옮겨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좋든 나쁘든 사랑하라.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부정적인 끌림의 사슬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그 관계를 떠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떠난다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부정적 파장을 지닌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게 된다. 고통의 사슬.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녀는 몇 개 주나 떨어진 곳에서 거의 2달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쏟아놓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진동에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자 시간이 갈수록 같은 문제에 대한 불평은 더욱 커졌다.
나 역시 통화할 때마다 그녀의 부정적 진동에 동조하면서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감정이입을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하며 결국 나 역시 나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통화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자연 속을 거닐어야 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부정적 느낌에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도 꼭 붙들고 있었다. 끔찍했지만 어떻게 해야 중단시킬 수 있을지를 몰랐기에 진심은 아니었지만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와 통화를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결핍으로 둘러싸여 또 다른 불행을 부를 시한폭탄과 같은 그녀의 문제 상황을 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우리 두 사람은 진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생각을 진동으로 보내주면서 즐겁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보내주는 붓과 물감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나를 냉정하고 무정하며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 대화 자세면에서 볼 때는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내가 그녀의 고통의 사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와 함께 빠질 것인데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각본을 써서 그것으로 그녀를 보는 일을 계속했다. 언젠가는 기대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봄으로써 그들과 함께 부정적 에너지를 부채질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감사할 것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긍정적 진동으로 그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잠시 진정시켜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당신에게도 잠시 여유를 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주는 붓과 물감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진심 어린 동정심에서라도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면 부정적 진동을 확대하게 되어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는 안내자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고통의 사슬에 진동으로 연결되어 함께 가라앉을 것이다. 가족과 화목.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경우 당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일이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제아 때문에 밸브를 닫게 되면 모든 삶에서도 밸브가 닫힌다. 배우자를 향한 밸브가 닫히면 삶을 향한 밸브도 닫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다음은 그런 일에 성공한 친구 이야기이다. 자세한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10대 아들이 모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아들이 마약 때문에 별난 짓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 엄마이자 내 친구인 팩은 더욱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의 목표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통합하여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모두 힘들어했다. 모두 자신의 밸브를 열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 대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족 모임을 열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처음 몇 번은 모든 사람이 온통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나열했다. 특히 아들이 그랬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자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홈런이었다. 그렇게 하자 즉시 진정한 소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두 다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나은 느낌을 원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공통 목표가 되었다.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가족의 느낌을 느끼기 원했다. 그것이 효력을 나타냈다. 아들은 성적이 즉시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학교에 빠지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는 그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밸브를 열고 쾌활하고 행복한 아들을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진동으로 아들의 목표에 힘을 보탰다. 따라서 치료를 받지 않고도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팩의 가족이 행복한 결과를 쉽게 얻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오랜 습관에 빠져 있어서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 가족 모임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표를 말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한 사람의 여건이 다시 나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근원 에너지 간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결이 복원되도록 해 모든 사람의 밸브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밸브를 열어야 한다.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밸브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삶은 새로운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당신이 비난과 비판 대신 감사와 칭찬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더욱 끌어들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넌 왜 늘 등 밸브가 닫히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넌 왜 늘 등 밸브가 닫히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대신 너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잘 될 거야. 난 내 걱정은 안 해.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 모든 게 잘 될 거거든. 등 밸브가 열리게 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게 감사하면 또 다른 유익이 있다. 일단 당신의 밸브를 열게 되면 가족뿐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 밸브가 열린다. 현재 혹은 과거의 배우자에게 밸브를 열어놓으면 새로운 직장이 생길 것이다. 싱글 부모로 아이들에게 감사한다면 새로운 배우자가 생길 것이다. 집에 대해 감사하면 아이들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다. 당신이 느끼는 방법에서 흘러나오는 진동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각본을 쓰되 언제 어떻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밸브에 관심 두지 말고 자신의 밸브를 여는 길을 찾으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집안이나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밸브를 열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